네, 구독자 여러분, 제 1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책 리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이 책, 운동량이 적은 동물이 장수한다. 부제로서는 스포츠는 몸이 나쁘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 1995년도 나올 때는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로 계속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나올 때는 주제를 운동량이 적은 동물이 장수한다 해놓고 이제 부제를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 뭐 이런 형태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리뷰할 필요를 느낀 것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그 지식과 정보를 일반 독자들에게 또 많은 대중들한테 전파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그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고 또 체육학을 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 책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좀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좀 비판적으로 리뷰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까 1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의 결정적인 그 개념의 혼선이 있는 것이 경쟁적인 엘리트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적인 운동의 개념을 마구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할 때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생리적 현상, 이 현상을 장기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했을 때 나타나는 장기적인 어떤 적응 현상, 이것과 혼돈해서 이거 운동의 어떤 일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 운동이 해롭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이 책은 자신의 그 어떤 사전에 내린 결론에 부합되는 매우 소수의 연구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좀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잘 통제되고 그리고 이제 잘 디자인된, 또 학회지에 권위 있는 학회지에 또 이렇게 그 검증된 그런 많은 역학적인 실험적 연구 결과들을 대신에 아주 뭐 예외적인 그런 결과만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많이 그 이 책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름으로 너무 자신의 어떤 그 특별한 주장을 그렇게 그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편에 이어서 어떤 주장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이 SOD 활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포츠를 하면 SOD 활성이 높아지므로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 즉 운동 시 장애가 발생하고 그 반응으로서 SOD가 높아진다. SOD라고 하면 이제 항산화 효소죠, 인체에 있는.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데요. 이 항산화 요소가 이제 운동 적응의 결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렇게 이제 SOD 활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반응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장애가 발생해서 그 반응으로서 항산화 요소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 장애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할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어떤 그 발달의 과정으로서 피로나 통증을 느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장애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 인식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SOD의 증가는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반응의 결과죠. 그리고 운동 시 나타나는 피로나 통증은 이것을 장애라고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보다 더 그 기능적인 또 형태적인 개선을 위한 적응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제 운동이 해롭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거, 이것이 상당히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운동할 때 항산화제를 투여했더니 지구력이 증가하더라. 뭐 쥐를 강제로 운동시킬 때 수조에다가 꼬리에 줄을 매달고 수영을 시키고 또 뭐 이런 그 끈에 쥐를 매달리게 해서 버티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운동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할 때 항산화제를 투여를 하면 지구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조는 운동할 때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그것이 이제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투여하면 지구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운동 자체는 이제 이런 해를 끼친다는 아마 그런 논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스트레스가 높은 형태의 경쟁적 스포츠에 우리가 참여할 때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뭐 그러한 형태의 이제 경기에 참여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이제 활성산소의 발생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랜 트레이닝의 결과 이런 선수들에게 이런 항산화 능력은 함께 증가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잘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형태의 운동을 수행을 할 때는 영양학적인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운동은 해로울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어떤 극심한 경쟁적 운동을 할 때 이런 발생할 수 있는 활성산소의 어떤 해악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항산화제, 저기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그 다음에 베타캐로틴이라든가 이런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에 더욱더 이제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운동이 해롭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할 때는 영양을 보다 더 균형 있게 또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고 그런 운동의 적은 결과 인체에서 SOD를 포함한 카탈레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 물질의 효소의 증가가 수반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의 논조는 굉장히 편협된 논조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이고는 스포츠는 스트레스다. 물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스포츠는 아주 극심한 경쟁적 형태의 그런 스포츠가 되고 뭐 또 내기 골프 같은 예도 들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레크레이션적인 운동까지 이 사람은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의 논조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스포츠는 생체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행위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든 것이 조깅의 선구자 제임스 픽스가 1990년도 조깅 중 돌연사했다. 이건 하나의 우연일 수 있는 사실이죠. 제임스 픽스가 조깅의 선구자였지만 과연 신체적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직업에서 이런 모든 변인들이 조깅 하나로 다 해설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마치 조깅을 해서 죽었다는 듯한 뉘앙스, 참 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운동의 만능이 아니다. 그것에 그렇게 모든 건강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 같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마치 이런 사례를 들어서 보편적인 운동의 어떤 해로움을 부각시키는 이런 글은 굉장히 나는 잘못된 그런 논조고 또 학문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히라카나가 미오그로빈 혈증에 걸렸다. 너무 지나치게 이제 훈련한 결과로 근육에서 미오그로빈이 빠져나와서 이제 이러한 미오그로빈 혈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 이런 특수한 사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400m 달리기 선수인 다카노가 결승전 아침에 혈뇨를 보였다는 그런 사례, 또 현역 시절 요코즈나 경력을 가진 스모 선수가 볼 때 1932년 출생자 중에 평균 수명이 55세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스포츠는 생체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행위다. 이런 스포츠는 부자연스러운 행위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운동 자체가 다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계속 주장이 이러한 개념의 혼선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즉 엘리트 스포츠의 어떤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운동 전체에 대한 어떤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뒤편에 보면은 사실은 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3분의 1 정도의 분량은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도 뭐 레크레이션적인 운동,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한 운동,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논조 자체를 책 전반에 걸쳐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즉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스포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운동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행위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적응해온 생활 방식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 생활 패턴, 즉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이런 것은 긴 인류 역사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인류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류학을 공부했다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잘못된 주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성인병의 운동요법은 효과적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은 혈압을 높인다 하는데 낮춘다는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 없다고 그래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 다음에 또 주장이 운동에 따른 심장 수축력이 증가는 혈관에 대해서 부담을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장 수축력의 증가가 혈관에 대한 부담을 준다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것이, 이제 운동에 의한 어떤 적응은 심장 수축력의 증가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경직도라든가 이러한 그 순환계 전반에 어떤 그 적응을 어떤 긍정적인 적응 상태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혈관은 계속 나빠지는데 심장의 어떤 그 펌프 능력만 높아져서 혈관에 부담을 준다는 식의 논조는 굉장히 뭐 또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이제 심박수 간격이 커지면 혈류 간격이 길어져서 일시적으로 허혈 상태가 된다. 자, 심장 박동수가 1분에 60번 뛴다는 것이죠. 80, 70번 뛰던 게 60번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 정도의 간격, 즉 심박수감 간격은 0.8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간격이 0.9초나 뭐 1초로 늘어났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 우리 조직이 허혈 상태에 간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정말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활류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생성이 증가해서 조직 손상에 이른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 전혀 리퍼퓨션, 즉 허혈 후에 재활류의 과정 자체가 심박수 간격이 늘어난다고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조직의 손상은 이거 역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혈액의 점성도가 높아져서 혈관벽을 손상시키다고 하는데, 물론 운동을 할 때 땀을 다량으로 손실하면 혈액의 점성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사전에 수분의 섭취를 잘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운동 자체가 해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 운동할 때는 전체의 혈관 저항이 오히려 감소하고, 또 반복적인 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즉 산화질소의 생성 능력이 높아짐으로써 혈관의 확장 능력과 동맥의 경직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잘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운동이 혈압을 낮춘다는 그런 메커니즘도 이미 뭐 많이 규명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이 혈압이 낮춘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 또는 역학적 연구 결과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낮춘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근거로 얘기했는지, 아마 이 책을 처음 썼을 1995년도 그때도 사실은 좀 무리한 주장인데, 더더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런 책들이 자꾸 재판 되면서 잘못된 옛날의 주장을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박수 간격의 증가는 심장 허혈과는 말씀드렸듯이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심박수의 간격, 즉 심박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심장의 산소 소비량을 낮춘다는 것을 뜻하고, 심장의 부담도를 낮춘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오히려 심장의 어떤 허혈 상태를 오히려 더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상태에서 심장 혈관으로의 심장의 유입이, 심장이 품어낸 혈액 중 일부가 심장 혈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장의 허혈을 위험성을 더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부담도를, 심장의 산소 소비량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대로 치면 산소 소비량이 늘어나서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조직에 어떤 손상을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산소 소비량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면만 자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운동은 혈장량의 증가를 통한 혈액의 점성도를 낮춰주는 효과, 그래서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고 위험도를 낮춰주고 혈류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생리학적인 어떤 바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성인병의 운동요법은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운동은 이거의 증가, 당뇨병, 고혈압에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HDL은 격렬한 운동을 6개월 정도 해야 변화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운동은 혈당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문 중에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 아무리 보아도 운동은 혈당치를 높이기는 할 망정 낮게 할 요인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읽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망발이죠. 그래서 운동은 당연히 혈당을 낮춰줍니다. 다만 운동 아주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초기에 이 뭐랄까요, 당원 분해 호르몬,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 코티솔 이런 거의 작용에 의해서 간에서의 당원 분해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운동 시작하고 나서 당분간 잠깐 동안 혈당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운동 자체가 혈당치를 높이는 점 낮게 할 요인이 안 된다. 대부분의 우리가 정상적인 운동의 상황에서는 운동을 지속하면서 혈당이 낮아지게 되죠. 왜? 운동은 혈당을 세포 내로 유입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은 혈압을 올린다. 맞습니다. 운동을 이례적인 운동일 때 혈압이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인 사람한테는 매우 위험하고, 그 운동이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위험하다는 걸 강조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잘못된, 지금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뭐 운동이 그 원인이 불명확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춘다는 것은 매우 많은 연구에 의해서 증명되고 또 역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것이다. 즉 운동이 혈당 내 세포 내 유입을 촉진하여 혈당을 낮춘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것이죠. 많은 굳이 과학의 이름을 안 불려도, 즉 혈당의 세포 내 유입은 인슐린을 통한 경로가 있고 인슐린 인디펜던트 패스웨이가 있죠. 즉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근수축 작용에 의해서 AMPK라고 하는 세포 내 주 효소의 이 경로를 통해서 이 GLT라고 하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는 단백질이 세포막의 그 어떤 트랜스포 이동을 촉진하고, 그걸로 인해서
GLT를 통한 혈당의 세포내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 소리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운동에 의한 HDL의 변화, 그리고 혈압의 조절 효과는 상당히 많이 확립된 사실이고, 이 사람의 주장처럼 6개월 동안 반드시 격렬하게 운동해야 변화한다. 상당히 운동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일부 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은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약 3개월 정도, 중정도 이상의 어느 정도의 운동, 하루 30분 정도 그렇게 하면은 HDL은 감소한다는 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주장들이 계속 어떤 그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매우 특이적인 예외적인 그런 그 연구만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X축은 주당 운동 시간이죠. 주당 9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빨리 인체에 요게 이제 투여 반응, 운동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생리적으로 나타나냐, 이런 것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 면에서 인슐린 민감도라든가 BP, 블러드 프레셔는 주당 운동 시간이 90분, 그러니까 뭐 상당히 30분 정도의 운동을 주당 3회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그 항목이 생리적 그 변화가 혈압이라고 하는 것, 또 인슐린 민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은 상당히 그릇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정시 허트레이트, 심박수라든가 최대 산소 섭취량은 뭐 120분 정도, 뭐 이 정도의 운동량 150분, 120분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이 HDL은 하루 30분씩 한 일주일 매일 한다고 하면은 주당 210분이 되겠죠. 이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대체로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하면 현저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레스판더나 non 레스판더, 그래서 비반응자가 있죠. 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형태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슐린 민감도와 혈압은 이 사람의 주장처럼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운동에 의해서 가장 민감하게 변화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 중간에 한참 뭐 이 책 중간에 이런 글을 한 줄 집어넣었어요. 스포츠는 위험함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난폭한 주장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 본문 중 어딘가에 한마디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자가 결론을 이끄는 이 글의 의도가 매우 난폭하고 과격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거의 모든 논조와 맥락은 전체적으로 익사할 위험이 있으니까 수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 아닌가. 겨울에 외출을 하면 동사의 위험이 있으니 외출을 하면 안 좋다, 집에 머무는 게 좋다, 결국 이런 말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저자가 어떤 지나친 운동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자신의 어떤 궁극적인 의도로 만약 이야기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글의 맥락이 운동은 해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 그런 논조로 모든 이 글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 또 여러 가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exercise is medicine 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제 기억으로는 인디애나폴리스 거기에서 이제 그 미 스포츠학회 ACSM에서 제가 이때 참석을 해서 발표도 하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때 키 스피커로서 살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운동 생리학자죠. 이분이 이제 키 스피커로서 초대받아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때 이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exercise is medicine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이분이 소개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는데요. 뭐냐면 이제 대상자가 각각 1000명이 되는 그룹, 1000명씩 그룹이죠. 그래 한 그룹은 메티포민이라고 하는 혈당 강화제죠. 당뇨병 약을 섭취한 그룹. 이게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지금 바이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당뇨병 약으로서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이 처음 이제 발견되었을 때는 이 살틴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많은 언론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당뇨병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메티포민은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즉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당뇨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실험을 했습니다. 각 그룹에 메티포민을 처방한 그룹 1000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냐면 무려 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 그룹, 위약을 처치한 그룹이 이제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되는데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꾀한 그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적 조사인데 4년 동안 뭐를 추적 조사했냐면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갖다가 추적 조사한 거죠. 그래서 쭉 봤더니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인 그룹이 이런 빨간색의 발생 빈도로 나타났다면은 이 초록색으로 나타난 게 메티포민을 처방한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38% 정도 이런 합병증이 감소했더라. 이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룹. 이것은 메티포민을 복용하지 않고 운동이나 생활 습관의 어떤 변화를 꾀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으로 이런 합병증의 감소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뭘 의미하느냐? 약만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인병, 즉 생활습관병을 대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런 약을 도움을 갖다가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생활습관의 변화, 특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생활습관의 한 변인으로서 고려해야만 이러한 형태의 여러 질병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갖다가 외면하고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의도가 그 밖에 뭐 지나친 운동이라는 단서를 살짝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결국 운동의 어떤 비효용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출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죠.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대중들은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또한 이 운동 생리학을 전공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각심을 갖고 이런 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토론하고 그런 그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